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한한돈협회장 손세입니다. 제가 자청해서 이렇게 각 대학교를 작년부터 특강이라기보다는 우리 젊은이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각 학교에서 또 이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맞이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또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아마 세 번째로 이렇게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 수업에서 대면 수업으로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대화하는 방법이나 또 이렇게 많이 어색해 했는데, 올해는 조금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도 건국대학교 우리 학생들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 이렇게 해주시고, 또 질문도 훌륭한 질문도 해주셔서 남다른 또 감회가 있는 학교였지 않나 생각됩니다. 올해도 제가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하고 생각하고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 축산이 뭔가 그냥 수박 거달기식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되면은 중간고사도 있을 텐데, 대학교에 와서 처음 하는 중간고사지만은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축산업이 이렇다 이렇게 한번 잘 새겨듣고, 교과에서 안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시간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나눌 얘기는 제목은 거창하게 축산업의 가치와 미래라겠는데, 작년에는 제가 좀 과거적인 얘기로 여기 와서 전국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우리 축산업의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제가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래 우리 축산에 대한 또 어떤 발전 방향이나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지금 현재 각 축종에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오늘 목차는 제가 이렇게 쭉 설명드렸고, 축산업의 현황, 우리 쭉 그 다음에 이제 축산의 가치, 그리고 대화의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축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 평상시에 갖고 있던 생각을 말씀을 같이 대화 나누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대한한돈협회장이니까 한돈협회장, 대한한돈협회 뭐 하는 데인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단백질 산업에 지금 가장 큰 시장을 저희들이 한돈 우리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돼지를 굉장히 자주 먹으리라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대한한돈협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생산자의 권익을 위해서 있는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태동은 1973년도에 태동이 돼가지고 79년도로 나오는데, 원래 78년도에 정식적으로 대한양돈협회라고 발족이 돼서 지금까지 쭉 진행을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업계 최초로 2004년도부터 자조금이라는 걸 걷어서 우리 산업의 소비 홍보나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또 우리 한돈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고 또 소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대한양돈협회에서 지금 대한양돈협회로 이렇게 바뀌었고, 2019년도에는 하동에 제2 검정소를 한돈혁신센터라고 해서 이곳에서 한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교육 사업도 하고 연구 사업들 현장 중심으로 혁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1년도에 제 20대 한돈협회장으로 취임을 해서 지금 한 2년 반 가까이 이렇게 해서 우리 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돈협회는 지금 전국에 한 120개 지부가 있고, 회원은 약 4,000 회원 정도, 우리 전체 농가가 한
5천 한 6, 700호 되는데 거기에 회원이 한 4천 농가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전체 대지의 한 90% 가까이 회원 농가들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 뭐 정책 개발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한돈협회가 이런 그 농가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은 아까 말씀했지만 자조금은 이제 소비 홍보나 또 교육 사업, 연구 사업을 통해서 소비자들과 그리고 우리 생산자들이 좀 더 내공 있는 사업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자조금에서 서포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협회 직원 한 20명, 자조금도 직원 한 20명에서 그 40명의 우리 그 양계 조직에서 그 직원으로 있고 아마 건대생이 제가 알기로는 건국대생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7, 8명, 40명 중에 굉장히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계제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산업발전을 위해서 뭐 나중에 인원 뽑고 할 때 많이 응시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나라 뭐 제가 다른 얘기보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축산이 이렇다. 혹시 여기 그 축산을 하고 계시는 학생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한번 손 좀 들어보실래요? 없어요? 그러면 저 여기 입학할 때 동물자원과학과가 뭔지 알고 들으신 분? 굉장히 많네. 관심 많이 갖고. 아니, 지금 제가 왜 질문하냐면은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게 단순하게 돼서 축산학과, 낙농학과 이렇게 막 단순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뭐 어떤 큰 틀에서 굉장히 뭐 그 많이 바뀌기도 하고 고급화되고 또 여러 가지를 됐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우리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만큼 거기에 좀 뜻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오늘 뭐 두 번째 챕터로는 그 축산업의 현황, 저희가 어차피 전체적인 축종 그냥 그 현황이 어떻다는 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업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 이건 이제 생산액입니다. 그 우리나라 그 농업 생산액이 전부 다 해서 한 60조 가까이 됩니다. 뭐 정확한 통계는 여기에 뭐 이건 국가에서 통계하지만 한 59조 2천억 이렇게. 근데 거기에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그 26조 이 정도로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퍼센트로만 한 43%. 굉장히 축산이 그 많은 그 우리 농업 생산의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2033년은 뭐 30조 가까이 전망하는데 이건 뭐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있을 것 같고 이건 뭐 정부에서는 얘기하는 추정치일 뿐이고요. 그래서 지금 축산이 과연 얼마큼 그 우리 그 1차 산업에 포지션하고 있냐. 지금 여기 보면은 품목이 1위부터 우리나라 이건 생산액입니다. 생산액으로 쭉 했을 때 1위부터 10위까지 했을 때 축산이 그 여기서 우리 미국이라는 거 쌀 생산이에요. 이거 빼고 그 축산물이 4개나 들어갑니다. 5위 안에 생산액으로. 그래서 그만큼 이 축산이 우리 1차 산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의 주식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거 뭐 2033년 전망은 뭐 그때 가봐야서 알 것 같고 근데 두 번째로 한우가 이렇게 차지할 걸로 보는데 그만큼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또 한돈협 회장이니까 그리고 우리 단백질 그 생산 중에 또 한돈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여러 자료가 옛날 자료도 있지만은 최근 자료만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우리가 한돈이 생산액이 약 한 9조 5천억. 아까 그 우리 이 농업 생산액이 한 60조 된다 했잖아요. 그 중에 축산 생산액이 25조인데 한 우리 한돈이 그 농업 생산액의 그 축산 생산액의 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육 동향을 보면은 여기
지금 우리나라 전국 사육도 수 한 1,100만 두, 그 모든 수는 여기 100만 두 가까이 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농장 수는 지금 한 5,600호. 그러면은 제가 우리 한돈협회가 태동을 그 당시가 70년대 초반이라 했잖아요. 그 7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돼지가 한 110만 두, 110만 두 정도 됐었고, 그 당시에 그 농가 수가 한 50만 호 정도 됐다고 합니다. 뭐 좀 이따 통계 자료도 나오겠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규모화도 되고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먼저 여기 보면은 이제 또 수급 동향을 보면은 이 MSY죠. 모든 일두당 그 생산 마리수가 지금 18두, 19두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뭐 저희 자료하고 조금 틀립니다. 이게 통계청 자료하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그 생산되는 그 마리수가 한 180만, 1,800만 두 정도 이렇게 1년에 그 도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 MSY가 지금 18도 이렇게 뭐 못 넘고 있는데, 그 유럽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MSY가 25도, 27도 막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장 큰 그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가장 그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상 질병적인 원인이 가장 큽니다. 나중에 제가 또 이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우리나라 이 생산성에 굉장히 질병이 많이 차지고 있어서 이 벽을 지금 못 넘고 있습니다.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이 답보 상태에 있어요. 뭐 그만큼 시설도 현대화되고 뭐 테크닉도 좋아지고 제반 쪽이 다 좋아지고 있는데도 진짜 우리가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이 과제 중에 하나가 질병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이 1년에 그 뭐 도체중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도체중보다는 그 1년에 우리가 국민한테, 여러분들한테 공급하는 양이 한 110만 톤 정도, 그리고 생산을 하고 있고 수입이 한 40만 톤에서 50만 톤 매년 이렇게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한 1년에 우리 국민들이 소비하는 돼지고기가 한 150만 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그 수입 물량을, 근데 뭐 대략 이런 부분은 미국,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로 주로 그 수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수입량은 40만 톤에 이거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이 한돈이 과연 국민 얼마큼 소비를 하고 있냐. 1인당 약 한 30kg입니다. 여러분들이 30kg라고 하면은 이게 얼마큼 가늠할지 모르겠는데, 싫든 좋든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돼지고기 반 마리씩 먹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고기를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이 30kg라는 그 수치가 그 돼지 도체중이 이제 잡을 때, 출하할 때 저희들이 한 115에서 120kg 출하하면 고기로 나오는 게 한 60에서 60kg 좀 더 되든가 하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 30kg라는 거는 돼지 반 마리 정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아까 했듯이 110만 톤의 그 생산을 하고 있고, 자급률은 한 73%. 굉장히 뭐 높다면 높을 수도 있지만은, 이 수치도 앞으로 이 뒤에 좀 나오겠지만은 좀 더 우리가 자급률을 높여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한돈 산업의 어려운 점은 여러분들께서도 더 잘 알겠지만은, 재반적인, 여러분들도 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물가가 비싸고 뭐 여러 가지 원인들, 그리고 우리 문제는 또 인력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뭐 축산학도지만은 앞으로 뭐 현장에 가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뭐 갔으면은 바람입니다. 왜? 남들이 하지 않는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도전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인력 문제, 그리고 뭐 지금 이거는 법적인 문제나 할당 관세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 많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보이지 않은 탄소 중립 문제, 대체육, 동물 복지, 이제 앞으로 이
어떻게 보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 잠깐 드리다 말았는데, 그 자조금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미래 연구소라 해서 우리 한돈 연구를 뭐 이런 쪽에 대응하려고 지금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듯이 우리 산업의 가장 어려운 점은 이 질병 문제가 가장 큰 고통으로 있다. 그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나중에 또 뭐 배우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저 한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한우 시장도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을 했지만은 이 한우 시장 자체는 우리가 그 FTA 이게 체결하면서 우리 한우 시장을 너무 많이 내줬어요. 뭐 예전에는 뭐 광우병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으면 그런 문제도 나왔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 1차 산업의 어떤 포지션을 내준 것은 뭐 자동차 한 대 더 팔고 핸드폰 하나 더 팔려고 우리 농업의 시장을 많이 개방을 해줬기 때문에 한우 시장도 지금 엉망입니다. 한우 시장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면은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뭐 생산비죠. 생산비 상승, 뭐 가격 이걸 인해서 굉장히 농가들이 어려웠었는데 작년에는 한 6조 가까이 그 생산액으로 그 생산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육 동향 같은 경우도 뭐 작년 뭐 이렇게 증가하고 이 2022년도에는 뭐 한 370만 도 이렇게 기록했었는데 작년에 아마 그 할인 행사도 많이 하고 해서 도축이 많이 돼서 뭐 한 35만 도 아니 350만 도 아니 20만 도 가까이 이렇게 줄은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농가 수는 지금 한 8만 호 우리 그 한우 농가 수가 여기 2016년도에 뭐 10만 호였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한우가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정부 정책이 여기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시골에 그 담 밑에 울타리 쳐놓고 한 두세 마리 부업으로 하던 거를 정부가 일시적으로 정리하면서 그 부분이 뭐였었냐면은 우리나라 그 송아지 생산 기반이었었는데 그거를 그 정부가 정리를 하면서 송아지 값이 굉장히 폭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송아지 값이 폭등되면서 소가 서서히 늘어났고 그게 정점이 작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근데 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여러분 입맛에 맞고 가격에 맞는 가격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못 먹는 구조로 가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자급률 문제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수입이 이제 이건 재작년이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수입이 한 47만 톤, 작년 같은 경우는 45만 톤 수입 쇠고기입니다. 네. 전체 소고기 우리나라 소비량이 한 그 75만 톤 정도 돼요. 거기에 수입이 뭐 한 47만 톤, 50만 톤 가까이 되니까 굉장한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이 소고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국내 생산이 30만 톤, 수입이 45만 톤, 이렇게 보면은 자급률이 뭐 40%라고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뭐 한 유구락에서 여기 사실상 보면은 작년에는 자급률이 좀 올라갔을 수 있었는데,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할인 행사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뭐, 한우 같은 경우는 그 예년에 이렇게 보면 자급률이 한 32, 3%. 정부가 27년인가 고시한 것이 한 한우 자급률을 37%인가까지 올린다고 하는 그런 통계 자료도 봤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여러분들이 소고기를 뭐 자주 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여러 가지 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급률 여기 나오네요. 40%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 유구, 그 젖소 이렇게 비용 이런 것까지 합쳐서 약 40% 굉장히 열악하죠. 아까 했듯이 소고기는 1인당 한 15kg 가까이 이렇게 아까 돼지고기의 절반 정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 산업도 뭐 저희들 그 뭐
축종이 다 거의 비슷해요.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 뭐 할당 관세, 뭐 여기 나오듯이 뭐 이게 이제 관세 철폐인데, 이게 관세 철폐도 FTA 되면서 앞으로 이게 외국에 싼 고기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자꾸 이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 소도 이렇게 같은 공통점을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낙농인데요. 우유 생산액은 지금 같은 경우는 한 2조 100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상승할 걸로 보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상승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작년에 낙농협회에서 그 유대라든가 이 부분을 정부와 투쟁해서 조금 올라갔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저 농가는 지금 저희 한돈 농가도 한 5,500, 600개 되지만 그 낙농도 한 5,000호 이렇게 정도 됩니다. 뚝 뒤로 넘어가네.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우유 같은 경우도 2023년도 자급률은 한 44%.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면은 뭐 이것도 FTA에 따른 유제품 수입 증가, 그리고 국산 그 유제품이 사실상 그 낙농 선진국에 비해서 좀 가격 경쟁력을 조금 이게 잃어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소비 패턴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떤 뭐 이렇게 키도 커야 되고 보니까 부모님들이 우유도 많이 이렇게 먹게끔 하고 정책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흰우유를 많이 안 먹는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일주일에 2번 이상 흰우유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유 많이 드세요. 아니 근데 건국대라 많이 드시나? 다른 데 가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우유 많이 드신 분들이 피부도 좋고 다 건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우리 소비가 좀 많이 안 되고 있다. 이상하게 이제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그래서 낙농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낙농도 이런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뭐 농가수, 뭐 사육도수 감소세, 이거는 어차피 우리 1차 산업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공통적인 그 문제점들을 같이 이렇게 안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축산을 전공하고 또 그 농촌에서 그 농업을 하고 앞으로 영위할 사람으로서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금인데요. 이 가금 시장도 뭐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배울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학교 다닐 때 가금학이라고 하고 난가공이라고 해서 아마 두 과목 정도를 저희들이 전공으로 제가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가금이 보면은 뭐 여기서 닭, 오리, 그리고 뭐 산란계까지 이렇게 해서 그 가금으로 총체적으로 표현을 그냥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 가금 시장은 지금 전체 한 7조,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분산돼 있어요. 육용계, 이건 그 닭고기, 뭐 치킨으로 들어가든 닭도리탕으로 들어가든 이런 부분, 그리고 오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금액적으로 보면은 뭐 계란이 한 2조 7천억, 오리가 1조 4천억, 육용계가 한 3조, 이렇게 해서 한 7조 정도의 닭이 생산액으로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닭고기 같은 경우도 1년에 소비되는 게 한 60만 톤. 아까 돼지랑 비교하면 돼지가 한 150만 톤 소비하니까 한 돼지 소비에 한 플러스로 오면은 이렇게 계산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우리 닭고기도 지금 한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다. 1인당 소비량도 한 15kg 정도. 굉장히 많이 먹는 것 같죠. 저도 저 딸이랑 가끔 치킨을 시켜서 먹는데 1인당 15kg라고 하면은 닭을 몇 마리 먹나 한번 계산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급률 같은 경우도 닭고기 같은 77%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금 시장도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게 발생하기 시작한 지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이 부분 때문에 또 닭이 아니라 닭하고 오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우리나라 뭐 정부 정책도 좀 잘못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그 예전에는 계란 한 판이 비싸야 4,000원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10,000원 가까이 이렇게 가고 있어서 굉장히 이 질병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게 보실 건 없고, 또 한 가지 이게 AI로 인해서 우리나라 정책 중에 하나가 오리를 겨울에 못 기르게 합니다. 그 대신 휴직기를 둬요. 정부가 보상해주고 하는데 그런 정책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아까 얘기했듯이 자꾸 수입육에 대체하게 되면은 우리 시장 자금률 떨어지고 농가들은 그만큼 그 어려울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어떤 방역 정책이나 어떤 이거를 그 현장에 맞게,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한 정책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AI 발생 현황이고요. 뭐 전체적으로 우리 축산의 어려움.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그 뭐 지금 건대도 하고 있나 몰라도 우리 학교 급식이 아니라 학교 뭐 1,000원 이렇게 식사 이것도 하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곡물가 시장이 막 혼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기후변화 때문에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적어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영향도 미칠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다른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곡물을 이 농업 선진 강대국들이 무기화해서 조금 많이 그 영향을 끼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했듯이 뭐 고령화, 인력 부족. 솔직히 지금 모르겠어요. 과수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채소가 지금 농촌에 막 그 물가 막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부분의 한 원인도 농촌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냐. 왜? 심어놔도 따고 할 사람이 없어서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많이 농업이 더 힘들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막 있던 할당관세 정책, 뭐 여기 지금 얘기하면 지금 물가 잡는다고 뭐 수입 뭐 할당관세가 이게 관세 없이 막 외국에서 들여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그 물가가 좀 안정된다고 그래서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농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했듯이 우리 축산하고 조금 많이 그 대두되고 있는 이런 탄소 중립, 뭐 동물 복지 이런 문제, 또 여기 보면은 또 우리가 뭐 축산을 하다 보면은 좀 냄새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가 또 사회 이슈화돼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 그리고 이제 아까 했듯이 질병, 이 선을 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축산에 저는 미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그 협회에서 또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방역 당국과 같이 가서 이제 현장에 맞을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려고 준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업에 현재 이러한 어려운 점들이 지금 봉착돼 있다. 근데 이 어려운 점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배워서 현장에 오셔서 하나씩 풀면은 우리 그 축산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축산의 가치인데요. 현재 그 어떻게 보면은 뭐 동물단체, 비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축산이 여기 기여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공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이 굉장히 우리 축산에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이제 주식으로의 가치, 지금 말씀하셨듯이 또 영양소로의 가치, 산업으로의 가치, 또 식량안보의 가치, 여러 가지 우리 축산이 갖고 있는 가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나중에 정리할 때 나오겠지만 K푸드,
앞으로 저희 우리 한돈도 글로벌하게 K푸드로 가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서 같이 아까 그 도표에서 보셨듯이 돼지고기가 1인당 30kg, 닭고기 15kg, 뭐 쇠고기도 한 30kg, 오리고기도 한 15kg. 이거 뭐 잘못된 건가? 내가 봤을 때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 육류가 어떤 이제 주식으로 되고 있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이 이렇게 닭고기하고 합쳐져야 되는데 이거 자료 만든 직원 제가 가서 감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연간 1인당 육류 소비가 한 62kg, 63kg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뭐 좀 이따 도표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쇠고기 비중, 돼지고기 비중, 이제 닭고기 이제 이게 가금류죠. 가금류 비중이 이렇게 가고 있다.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저 어렸을 때 뭐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주식이 쌀이었었어요. 뭐 그때 당시도 밥이 보약이다 해갖고 밥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쌀이 부족하고. 근데 그 이제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고기 소비량이 1인당 43kg. 이거는 쌀입니다. 그 쌀 소비량이 67kg. 그런데 10년 뒤에 이 부분이 이제 역전이 돼요. 육류 소비가 아까 나왔듯이 한 63kg, 그 쌀 소비량이 56kg. 이렇게 쌀 소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작년인가를 기점으로 해서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육류가 우리나라의 이제 주식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영양으로 같이,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영양학 시간, 이 영양학도 있겠지만 진짜 축산에 여러 가지 그 단백질이라든가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고기만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 동물성 단백질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고기도 많이 드셔야 되고 운동도 많이 하고 뭐 채소도 많이 먹어야 되지만 육류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우리 그 에너지로 쓰는데 그리고 생활에 하는데 그 육류가 많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 보면 뭐 키성장, 뇌발달 뭐 이런 쭉 하지만 맨날 고기만 먹으면 1등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런 그 여러 가지 우리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이 갖고 있는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틀에서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보면은 뭐 비건이고 이렇게 한 2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의 이거는 제가 뭐 고기를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 이 영양의 언밸런스가 어떤 우리 신체 구조에 많은 그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평준된 그 식생활은 그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산업으로서의 가치. 어떻게 보면 1차 산업에 뭐 인구도 감소하고 있지만은 농촌 경제에 우리 축산이 차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크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업 생산에 1위부터 15위까지 4개가 축산이 담당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 농촌 경제에 우리 축산이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 건강에도 증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제가 얘기 나왔지만 앞으로 여기에 뭐 2차 산업, 3차 산업, 왜냐하면 1차 산업이 돼야 2차 산업도 되고 3차 산업도 되고 지금 6차 산업 얘기도 나오지만 저는 한 가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 이따가 설명도 드리겠지만 자꾸 우리 문화를 외국에다 전달해 주는 게 6차 산업으로 가는 길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 정리 시간에 제가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했던 식량안보 이게 그 미국이라든가 유럽도 이렇게 그 세계에서 주름 잡고 갈 수 있었던 부분이 이 산업이 발달되고 막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1차 산업의 베이스를 깔고 갔기 때문에 세계로 나가서 유럽에서 미국,
미국에서 다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던 거는 1차 산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 그래서 이 식량 안보가 왜 중요하냐. 솔직히 이렇게 보면은 뭐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것도 그렇지만 중동 같은 경우도 그 중동이 굉장히 기름 많이 나서 뭐 오일 달러 때문에 굉장히 잘 살 것 같죠. 솔직히 거기에는 식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빈부의 격차도 심해지고 굉장히 배고픈 거예요. 지금 러시아랑 팔레스타인 뭐 전쟁하는 것도 보면 너무 처참하잖아요. 거기에 뭐 지원 트럭에 깔려서 그리고 낙하산으로 공수하는데 거기에 깔려서 죽고 이 먹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자급률에 대해서 정부가 앞으로 고민을 진짜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조금 소외한다기보다 그 먼 미래의 정책을 잘 못 내고 있지 않냐. 보면은 뭐 여기 보면 호주 같은 경우 뭐 이게 뭐 이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세계 강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식량에 대한 안보가 되고 있고 농업국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꾸 이제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점이 뭐 우리가 산업화돼서 농지도 자꾸 이제 없어지고 하지만은 또 여러 가지 또 풀어야 될 문제점, 방법들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도 하고 연구도 했으면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식량 안보 계속 뭐 똑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농업도 우리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앞으로 이 사회와 같이 가야 동반 성장을 해야 우리 1차 산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한돈 협회장이지만 돼지 생산하는데도 국민성에 어떤 호소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 우리가 같이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국민과 같이 가고 왜 우리 산업이 같이 가야 되는지 저희들도 많은 그 여러 가지 역할을 사회와 같이 가는 게 어떤 우리 그 국민의 먹거리 시장으로서의 갈 길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속 가능한 축사는 여기에 좀 나오지만은 조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1차 산업은 진짜 기후의 변화의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준비 못했고 굉장히 인구도 죽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대응을 많이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TV나 언론에 아니면은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주범이 축산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나 어디에서 이렇게 봤을 거예요. 진짜는 그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데 그거를 저도 안타까운 게 우리 스스로 논리적으로 대응을 못했다. 여기 보면은 농축산업의 탄소 배출량이 3%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축산업이 그 중에도 1.4%, 1.5%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 축산이 마치 기후변화의 주범인 듯 이렇게 호도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디 유튜브나 아니면 누구 대화할 때도 이런 근거로서 좀 역할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어떻게 보면 아까 질병적인 문제 때문에 MSY가 18도에서 답보 상태로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 스마트 축산이나 현대화를 통해서 좀 가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뭐 아직은 자기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꿈이 없겠지만은 산업을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정부가 그동안에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했지만은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돈사를 짓든 소집을 짓더라도 한 50년 뒤, 100년 뒤까지 내다보고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유럽 같은 경우는 한 5, 60년 전에도 단열 기술을 높이려고 굉장히 단열에 신경을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축조물에 지금 돼지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잖아요. 지중해성 기후라. 그런데 우리나라 기후는
최고 더울 때하고 최고 추울 때 50도가 넘게 차이납니다. 요즘은 온난화 때문에 여름에도 우리나라 40도 되고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만큼 이 축산하기 어렵고 또 그 우리 1차 산업하기 어려워요. 시설 채소나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앞으로 농가들이 못하는 부분은 아까 식량안보나 모든 차원에서 조금 먼 미래 한 세대 다음 세대의 어떤 먹거리까지 그는 멀리 바라보는 정책을 갖고 가야 앞으로 우리가 더 식량안보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지금 지역 소멸, 농촌 소멸 나오고 있지만 이런 문제도 여기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전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지만 정부한테 이런 부분을 계속 주문을 하는데도 조금 안 듣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에 있고요. 근데 자꾸 두드리다 보면은 뭐 좋은 날이 올 것으로 저는 반드시 믿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지금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 중에 K푸드.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대한민국 하면은 최고 인기 있는 게 뭐죠? K-팝? 어떻게 보면 한국 K-팝이라고 1등이 그거고 2등이 K-푸드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 문화를 K-컬처라고 하죠. 문화를 좀 주도를 하고 있다.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하면은 교육에서도 그런 있었어요. 교육이 아니라 어느 선생님께서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집을 사면은 그 근처에 집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는 김치를 먹잖아요. 김치 냄새가 그분들하고 안 맞아서 근처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김치가 우리 K푸드를 지금 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에서도 보셨나 몰라도 김치를 분말화 해가지고 먹고 샌드위치에다 이렇게 해서도 먹고 진짜 여러 가지 다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 우리 문화에 편승해서 우리가 지금 수입육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애로사항도 있지만 우리가 문화를 수출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K-포크가 그 역할도 가능하지 않겠냐. 제가 유럽이나 동남아나 미국에 돼지고기를 수출을 못해요. 왜냐하면 국제 통상 교역 때문에. 하지만 그 나라에서 삼겹살 소비를 많이 하게끔 하면은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돼지고기가 비싸져서 안 들을 거고, 그럼 일단 시장 방어를 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편승돼서 아까 김치 갈아서 또 샌드위치 이렇게 먹고 하는 부분처럼 여러 가지 우리 같이 연계된 김치를 수출할 수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우리 불판이라든가 아니면 버너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이게 외국에 수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돼지고기를 수출해서가 아니라 우리 문화를 수출해서 그 나라에서 소비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방어하고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장점을 외국에 수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수출에 좀 전략을 하는 것은 이 한돈을 소비 시장에서 격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수출에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공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와 축산인데요. 제가 이 그래프가 왜 적어 있냐면은 1970년대 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고 봐요. 그게 뭘까요? 아시는 분? 70년대에 어떤 지표를 이렇게 놔둔 이유가 진짜 이제 6.25 전쟁 끝나고 60년대, 50년대, 60년대 지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이 시기를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이 태어날 무렵에 겪었어요. 근데 이 70년대 이 무렵에 새마을운동이 일어납니다. 60년대 후반, 70년대 초에 이 새마을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이제 어떤 잘 살아보세가 슬로건이잖아요. 새마을운동이. 그래서 이 새마을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굶주림에 벗어나자 해갖고 이 역량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열심히 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거는 돼지고기 1인당 소비입니다. 2.4kg 국민 1인당. 그 명절 때만 좀 먹었던 그 70년대에 이게 초니까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잘 살아보세 운동을 이제 열심히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태동이라고 보면은 우리 한돈이 태동이 73년도에 됐다고 하잖아요. 최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한돈에 큰 시장을 열었던 게 자연농원이에요. 여러분들 에버랜드 가보셨죠? 그 에버랜드 땅에서 그 당시에 돼지 6만 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거기 보면은 용인 가면은 뭐 호암 뭐 갖고 이제 그 삼성 설립자 뭐 그 호들 따서 뭐 기타 등등 있는데 그 당시에 삼성에서 첫 농장을 만들어서 했던 게 73년대니까 우리 한돈 태동기에 뭐 같이 이렇게 생장을 막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쭉 이게 이제 GDP나 소비량 또 보면은 지금 보면은 그 국민 1인당 GDP가 그만큼 성장을 하면서 우리 이건 이제 돼지고기 소비량인데 육류 소비량이 62kg까지 오면서 경제 성장과 함께 그 육류 소비가 굉장히 같이 늘어납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 그 육류가 산업화나 모든 같이 동반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산업이 흐트러지고 오면은 자꾸 우리 국민 경제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육류 소비량이 이제 80년대 이제 이렇게 답보 상태 서서히 늘고는 있지만 이때 확 늘어나요. 80년대. 왜 그랬을까요? 아시는 분?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 지금 현대 사회에 또 중요한 그 경제를 담당했던 게 스포츠 외교인데 그 80년대, 86년 아시안 게임하고 88년도 올림픽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막 어떤 경제 성장의 어떤 그 기폭제로서 어떻게 보면은 배고픔을 잊고서 이제 경제 성장 막 하는 과정에 이 88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합니다. 그 편승해서 우리 그 육류 소비도 늘지만은 특히 한돈 생산량이 굉장히 80년대, 90년대까지 굉장히 호황기를 듣고 같이 경제 성장과 더불어 우리 육류 소비 시장이 굉장히 그 확대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 그 경제 성장과 육류가 같이 함께 동반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려고 이 그래프를 제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건강 저건데요. 제가 이것도 넣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70년대 아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 빨간 선이 기대 수명이네요. 기대 수명. 이거 기대 수명이 파란 그래프고 빨간 게 이게 이제 그 우리 성인 신장의 개념 같아요. 1m 70. 이 부분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육류 소비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또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현재 혹시 기대 수명 알고 계세요? 엊그저께 보도자료 보니까 남자가 86.3세가 되고 여자가 90.7세가 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게 날이 갈수록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여러분들은 그 기대 수명이 몇이죠?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조선시대 때 그 평균 수명이 얼마였을까요? 정확하게, 왜냐면 그 당시에는 뭐 영아 사망도 많고 굉장한데 평균 수명이 한 35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또 사회에서 할 일도 많고 그 당시에는 막 영아 사망도 많고 질병적인 문제나 솔직히 뭐 병적인 문제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의학이 발전도 있지만은 이게 뭐 그만큼
잘 먹고 하기 때문에 수명도 굉장히 늘어난다 해서 제가 이 그래프를 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뭐 이런 거 시험에 안 낼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됐고, 이제 제가 그 마무리 하자면은, 우리 여기 이제 전공이 이제 축산인지 모르고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하지만은 조금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 우리 축산의 그 가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 축산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대학교 1학년이니까 축산이 뭔지, 뭐 1차 산업이 뭔지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쭉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 진로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누가 끌고 가는 게 아니니까. 저도 좀 여러분들 보면은 좀 뿌듯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거를 제가 현장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축산이 이제 앞으로 제가 마무리하자면, 축산은 여러 가지 이런 장점도 있다. 이런 아까 쭉 제가 설명드려도 다시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워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산업이 더 지금보다는 더 좋은 내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키워드는 그거였었어요.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반도체 회사는 망할 수 있어도 농업은 망하지 않는다가 제가 작년 키워드였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남을 따라가지 마라. 솔직히 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한 70~80%가 공무원 시험 준비만 했었어요. 진짜 우리나라 국민의 젊은이들의 70~80%가 학교 다니다가 휴학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다 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자기 선택의 폭을 스스로가 많이 조금 위축시키지 않았나. 저는 거기에 우리나라 교육 정책도 일조를 하고 정부가 어떤 잘못됐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왜 남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 뭐냐면은, 내가 요즘 MZ 세대들이니까 조금 MZ의 또 특성이 뭐 가치관이나 뭐 자기 주장도 하지만 남을 하지 않는 걸 얻었을 때 내가 보람을 더 느끼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은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합에 취직할래, 조합장이 될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지금 뭐 농협에 취직을 하려고 준비를 하던가 뭐 농협도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조합장이 되려면은 조합에 직원이 돼갖고는 조합장 되기가 안 됩니다.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뭐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다가, 근데 진짜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조금 고민 좀 해보시라. 진짜 내가 내 인생에 정점을 어디로 두고 갈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제가 조합장이 될 것인가 그냥 직원으로 남을 것인가는 한번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신입생으로 와서 사회 이제 초년생으로 와서 저도 제 아들내미가 둘째 아들이 지금 대학교 1학년에 갔습니다. 입학을 했는데 저도 뭐 제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네, 조금 뭐 저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은 제 아들 딸 같아서 좋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계획을 좀 이제 세워야 되지 않냐. 사회에 이제 어떤 사회의 첫 발을 딛지만은 앞으로 내가 올해 계획,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타야지. 그리고 4년 뒤에 아니면 군대 갔다 오던가 뭐 한 5~6년 뒤에 내가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없이 여러분들 막연히 학생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획을 세웠으면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젊은 분들한테 난 최소한 10년 계획까지는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부터 앞으로 5년 뒤면은 사회 나가지만 사회 나가서 무엇을 했을까? 그러면 사회 나가서 내가 5년 동안 무슨 일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가봐야지 해야겠다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이런 계획 좀 세워서 노력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한테도 좀 더 인생에 좋은 날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3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계획이 있으면은 그 어느 기업에 그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프로젝트가 보스다. 아마 그 여러분들 아마 그 유튜브나 아니면 SNS에서 봤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어떤 대장이지 않느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런 계획을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뜻한 게 있으니까 열심히 학교 생활부터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로 끝나고 여러분들께서 또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 뭐 축산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궁금한 거 있으면은 몇 가지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